안녕하십니까. 가을은 축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제4회 서산 시문학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시낭송가님들과 문학인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부 개회식 사회를 맡은 조영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진행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장학금 수여, 축사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회 서산 시문학축전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산시민협회 천윤식 회장님께서 함께 계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산 시인협회 시문학축전에 축하해주게 와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게 와주신 서산축협 최기중 조합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시장이고 서산 시민이신 앵종호 전 시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산 시인의 김풍래 회장님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문학회 회장님이신 문영상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학 강연을 해주기 위하여 멀리 파주에서 내려오신 정석주 시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개 말씀드릴 분이 계신데 다시 시간이 되는 대로 빠지신 분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장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회사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되었고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서산시 문학축전 제4회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신 낭독가님과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계 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특별히 와주신 안효돈 시의회 부회장님 그리고 서산축협 조합장님을 비롯하여 각 문학단체 단체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회 서산 견마을 전국 신앙송대회 대참가를 위하여 먼 길 달려오신 양성만님과 가족, 신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협조해 주신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의회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간상 지금 하지 못한 말씀은 지면으로 대신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대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문학적 소양이 충분히 있어 미래의 큰 빛으로 문학인을 꿈꾸는 서령고등학교 이주영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여는 천윤식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주영 학생 올라오세요. 장학증서 2004-001호 이주영 서령고등학교 3학년. 이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고 탁월한 문학적 소양으로 제3회 갯벌 청소년 문학제 100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인재로 선정되었기에 장학금과 본증서를 수여합니다. 2004년 10월 5일 서산시민협회 회장 천윤식, 갯벌문학회장 문형상. 자, 이제 축사 시간인데 우리 안효돈 부회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부의장 안효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짧은 가을이라 그러는데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아주 실감할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저희 조동식 의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드려야 도리인데 오늘 아마 해미에 블랙 이글스인가 이 공연이 좀 있었어요. 아마 그거 마치고 차가 밀려서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2024년 서산 시문학 축전을 개최하게 된 것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천윤식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학금 수여도 있었어요. 천윤식 회장님 언제 장학금까지 마련하셨대요. 하여튼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맹종호 전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 문영상 백벌문학회 회장님, 저 초과로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관련 관계되시는 회장님께서도 오셨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 또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천윤식 회장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 겉보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시를 하시더라고요. 시 쓰는 농부, 아니면 시를 좋아하는 농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보면 여러모로 아주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시하면 참 가을에 어울리는 게 이 단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이 시를 읽어보면 이 감칠값이 합격된 그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쓴 분들의 이제 선생님 교육도 받고 이게 야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 하면 그렇구나라고 느끼는데, 그렇게 함축된 단어에다가 그런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는 그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이입하는 거 보면 시인분들 또 시인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멀리서부터 우리 장석주 시인님께서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차 안 밀리던가요? 많이 밀리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또 끝나고 회장님 우리 서산 맛있는 음식 좀 많이 드시고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산시 의회에서도 오늘 우리 또 문수기 의원님하고 최동무 의원님하고 오셨는데요. 서산시 또는 서산문화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축사에 순서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청을 했는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성일정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회 서산시 문학축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 개최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산시인협회 천윤식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인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대회의 개최로 아름다운 우리 서산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신앙송의 기량을 펼치며 수준 높은 신앙송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기대하며 함께하신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5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일정 의원님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계속 오시는 중이에요. 지금 해미에서 지금 계속 오시는 중인데 조금 자리가 많이 밀린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사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게 다 지금 간략하게 지금 다 줄여나가서 사회자가 조금 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갯벌문학회. 갯벌문학회 문형상 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초청해서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귀한 자리라는 생각을 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갑자기 고생해가지고 이제 영광스럽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멘트에 액센트가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장님, 예? 잠깐 시장님 오시면은 축사 격려사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문학 강의 이어서 그러면 중간에 끊어질 텐데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진 촬영이 있는데 사진 촬영을 조금만 대기해 주셨다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부 때 만나 뵙고 2부 때 또 뵙습니다. 저는 서산 인터넷 뉴스 CBC 충남방송 본부장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산은 예술로 풍성해지는 날입니다. 1부 때는 25분의 시낭송을 하시는 참가자분들이 예술을 펼쳐주셨습니다. 시는 소리로 하는 예술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을 25편 보았습니다. 부러우시지요? 이따가 시상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강연은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서산 시인협회가 이렇게 센스 만점이실 줄은. 전국 시낭송대회가 4회를 맞았다는 것도 굉장히 서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전국 시낭송대회를 서산에서 이렇게 4회 동안 유지하셨던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그리고 서산에서 제가 장석주 시인님을 꼭 뵙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문학 강연을 이렇게 마련하셨더니 정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서산 시인협회 회원님들 굉장히 센스 만점이십니다. 아까 식사를 하다 보니 이 장석주 시인님을 뵙기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궁금하시죠? 혹시 이런 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추 한 알인데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으시지요? 이런 시를 지으신 분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느림과 비움, 느림과 비움의 미학, 이상과 모던 보이들 굉장히 많은 100여 권의 책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으셨고요. 현재는 한국경제신문의 장석주의 영광과 성광을 격주로 연재하고 계십니다. 또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시며 집필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시인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오늘 활과 저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장석주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시인 장석주입니다. 2024년 서산 시문학 축전에 강연자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 천 회장님 그리고 시인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산 시민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50년 동안 시를 써왔습니다. 네. 어떻게 50년 동안 시를 썼을까? 돌아보니까 좀 아득합니다. 제가 15살 때 처음 시를 썼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 쓰면 배를 골른다, 가난하게 산다, 시 쓰지 말거라 라고 저한테 제 손을 꼭 붙잡고 신신당부했는데 저는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지금 시를 쓰다 보니 어느덧 우리 나이로 70이 됐습니다. 시를 한
써온 걸 보니 100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1000편 된 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시가 오늘 사회자께서도 소개해 주신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2003년도 10월 어느 가을밤에 쓴 시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갔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안성으로 내려가서 큰 저수지가에 전원주택을 살고 책 읽고 글 쓰는 삶을 살려고 시골 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적적하던지요. 밤만 되면 고라니들이 뛰어다니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는 그 밤에 그 한 2, 3년 전에 제가 나무시장에서 텃밭에 심은 대추나무에 한 7, 8개 대추알이 열린 걸 봤어요, 낮에. 붉고 둥근 아주 단단하게 열매를 맺은 걸 보고 제가 들어와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불과 8줄밖에 안 되는 시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제가 쓴 시 중에서 가장 짧은 시. 근데 그 시가 그렇게 유명해지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시가 한 12, 13년 전에 서울 광화문 교육빌딩에 이게 커다란 그게 소개하는 게 현판에 이게 걸렸고,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거민정 국어교과서 17군데 이 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국회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대학 총장님,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이 시를 낭송하고 저 앞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이 시를 낭송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고 매일 SNS에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백만 회 정도 소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뜻밖에도 이 시가 저한테 해마다 저작권료를 몇천만 원씩 벌게 해줍니다. 20년 동안 한 몇 억을 벌게 됩니다. 8줄짜리 시. 8줄짜리 시 한 편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써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시가 그렇게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시나 예술작품들은 그 예술 창작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자기만의 운명을 가지고 그 창작자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꿈도 주고 또 어떤 인연도 만들고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시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문명 건설을 하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물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간곡하게 오남의 장남인데 제 손을 붙잡고 제발 시 쓰지 말라고 말리시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쓸모있는 짓을 해야지 왜 쓸모없는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 쓸모없는 짓을 하염없이 50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를 야단치실 분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생각이 짧거나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를 50년 동안 쓰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여기에서 명백히 나뉩니다. 동물은 절대로 자기 생물학적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DNA를 복제한 후손을 만드는 일, 타고난 본성이 명령하는 그 두 가지 일에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직선으로 질주합니다. 근데
삐딱한 인간만이 이런 쓸데없는 쓸모 있는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괜히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예술행위 혹은 철학, 문학 이런 인문학적인 모든 활동 이거 다 전부 쓸모없는 것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네, 제 강연을 잠깐 쉬었다가 이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막 도착하신 이완섭 서산시장님 경제사를 잠깐 청해 듣고 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지난 7월 22일 시와 정작에 시가 당선되어서 등단하셨습니다.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 꽃다발을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장석조 시인님께서 또 사인해서 책 주셨습니다. 네, 장시님 올라오십시오. 네, 시장님의 경력사가 있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앞에 한 3분 정도 장석주 시인님 강연 들어가기 한 3분 후쯤에 도착했는데 누가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고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따가 그냥 왔다는 표신 냈으니까 가야지 했는데 붙들려 왔습니다. 장석주 시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맥을 끊는다는 것처럼 이게 참 큰 죄가 걸려있는데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서산시 문학축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길인가 봐요. 하늘도 얼마나 청명하고 깨끗하고 좋습니까?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거기에다가 가을 내음이 풍겨오는 바람도 아주 기전으로 살살 뽀뽀하듯이 또 이렇게 타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행사가 국내 여기저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미업성에서는 서산시에서는 유사일에 블랙 이글 에어쇼가 펼쳐졌어요. 물론 어제도 펼쳐졌습니다만 어제는 연습용이었었는데 어제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메인 게임인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어제 한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멋있고 환상적으로 해미업성 안이 뭐 그냥 꽉 차렸고요. 그 밖에 뭐 다른 뭐 길가 어디 서산에 아마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보니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왔으면 좀 늦었다는 점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는 감정의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시는 시인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다 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시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시 같은 그런 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80 넘고 90 넘으신 어르신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런 어르신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시를 해요. 그 글을 보면 너무 순수해가지고 정말 어떤 시인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슴에 뭉클뭉클 다가오는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시인 아닙니까? 그분이 시인 등단해야 시인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시인이다. 그리고 시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시와 창작 그리고 문예 빗단 두 군데에서 신인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냥 자꾸 내보라고 해서 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떤 거 쓴 걸 보고 페이스가 쓴 그 글을 보고서 자기들이 거꾸로 전화가 와가지고 시인 같다고 하면서 이거 글을 좀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걸 출품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하신 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런 그 칭호를 줘가지고 좀 분에 넘치게 저도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자리에 장석주 시인님 모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듣고 영감을 다시 또 불러 깨우고 또 어떤 그 시상을 새롭게 떠올리게 하는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거듭 중간 끊고 들어온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시인님의 말씀 조금만 듣다가 다음 일정이 또 있어서 끝까지는 못 듣고 또 뜨는 점 또 개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효돈 의원님, 또 최동록 의원님, 또 문석 위원님 이렇게 오셨는데 천연식 회장과 함께하는 우리 시인협회 우리 가족님들 앞으로 시 더 많이 쓰시면서 또 시민들께도 더 많은 감성을 많이 이렇게 심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시와 창작 19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문학 강연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로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한컷 하고서는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전체 다 나오셔야 돼요. 문학인 여러분, 또 신앙송가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네, 앞으로 나가주세요. 모두 나와주십시오. 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인님 오셔요. 시인님 오셔요. 시인님 오셔요. 시인님 이쪽으로. 얼굴 가리지 않게 사이사이 서보세요. 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자, 서산 문화축전 사랑합에 담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학 강연 이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마이크를 가져주십시오. 앞으로 갔어야 돼.
그러면 아까 우리 이어서 우리 시인님 바로 모셔서 문학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더니 다시 충전되셨죠? 우리와 같은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십시오. 강석주 시인이십니다. 예, 다시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추방돼야 될 집단으로 시인들을 꼽았습니다. 시인들은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이 공화국 건설에 해로운 존재들이다. 쫓아내야겠다. 근데 이런 일이 현대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러시아 전에 소련 연방공화국에서 이오시프 브로더시프라는 그 소련 시인이 소련 법정에서 소련 국가건설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낙인을 찍고 그를 해외로 추방시켰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법정에서 판사가 그 브로드스키라는 시인에게 누가 당신을 시인으로 임명했는가? 라고 했을 때 브로드스키는 아무도 나를 인간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나 스스로 시인이 되었다. 누구도 나를 시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스키는 미국으로 추방되었고 몇 년 뒤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 시인은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서 시인들은 우주 한 알에서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보고 들꽃 한 송이에서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보는 이 시각,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은 바로 시인이 갖고 있는 상상력과 직관, 그리고 어떤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인지 능력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 먹고 사는 문제, 그 너머의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동물들은 직물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추상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눈에 없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시인들은 여기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인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관념과 추상적인 것들을 눈에 있는 것처럼 보고 만질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시인들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대추 하나를 볼 때 여러분 뭘 봅니까? 둥그렇게 잘 익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그 대추 하나리 열매에 맺기까지 얼마나 숱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천둥을 보았고, 번개를 보았고, 우박을 보았고, 땡볕 두어 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본성의 명령에 아주 충실하게 따른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요구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이런 건 너머에 뭔가 인생에서 어떤 궁극의 의미를 찾는 존재, 의미를 향하여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야말로 우리에게 그런 본질적에 대한 탐구, 사유를 요구하는 거죠.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이란 존재가 실제적으로 무슨 건물을 짓거나 혹은 옷을 만들거나 생산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런 시적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쓸모없음의 가치를 발견한 최초의 철학자는 2300년 전에 살았던 장자라는 철학자입니다. 2300년 전에 그런 철학을 이미 얘기했어요. 무용지 대용이라는 철학입니다. 무용, 쓸모없는 것에 대용, 큰 쓸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가 제자들에게 커다란 나무를 비유했습니다. 천년목은 거목을 가리키면서 이 거목이 어떻게 이렇게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나무는 장자 책에 보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양옆으로 들이운 그늘 아래 소 4마리가 끄는 마차 1000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는가?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들이 똑바로 자란 나무들은 조금만 자라면 아이들 훈육시키기 위해서 종아리 때리기 좋은 회초리감으로 잘라가고 조금 더 크면 집 짓는 데 쓰는 목재로 쓰기 위해서 잘라가고 더 크면 관을 짜거나 배를 짓기 위해서 잘라간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것은 모조리 인간들이 그 쓸모에 합당하게 나무를 쓰기 위해서 잘라버리니까 나무들이 1000년 동안 자랄 기회를 얻습니다. 자연 수명을 다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처음부터 베베 꼬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과 시선에서 비켜난 자리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장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쓸모 있는 인간이 되지 말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설적이고 그 이해할 만합니다. 장자 시대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10몇 개 나라로 중국이 갈라져서 서로 날마다 전쟁을 했고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나가서 목숨을 잃거나 혹은 불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능을 그렇게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원숭이 비유를 했는데 숲속에 원숭이가 있는데 어느 날 임금이 사냥을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원숭이들은 다 숨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는 나무까지 올라가서 자기는 임금이 쏘는 화살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숨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숲에 도달해서 이 원숭이를 보고 임금과 같이 온 신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겨서 이 원숭이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이는 화살을 맞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기 재능을 과신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거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 천품,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본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려주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오리 다리를 길게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리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겠죠. 학의 다리가 짧다고 그걸 오리처럼 짧은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학은 죽습니다. 우리가 본성과 자연스러움을 벗어나서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 재능도 꽃피우지 못한 채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0월 10일 되면 2024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올해 한국문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벨문학상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사후 비밀주의 50년 동안 누가 후보에 올랐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아무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10월쯤 되면 외신을 통해서 올해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가 누구다라고 예상이 나옵니다. 이건 런던에 있는 도박 회사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혹시 노벨문학상은 유럽 위주입니다. 유럽 작가들에게 먼저 줍니다. 그리고 소설가들이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럽 국가권들은 소외되게 되고 또 시인들 소외되고 또 아시아권 작가들 잘 아는. 올해 노벨문학상은 혹시 아시아에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봅니다. 유력한 후보로 중국의 찬세라는 소설가가 지금 올라있고 그리고 몇몇 작가들이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있고 시인들이 받는다면서는 시리아의 아도니스라는 시인, 캐나다의 앤 카슨이라는 시인, 그리고 한국의 김혜순 시인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김혜순 시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시인에게 주는 세계 문학상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상입니다. 김혜순 시인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한국 시의 실력과 위상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시문학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우선 한국은 시를 쓰는 인구가 6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쓰는 시인들이 많습니다. 외국 시인들이 이제까지는 한국 시인들의 시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아서 못 읽는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시가 미국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활발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시를 읽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지구상에 시가 살아있는 나라, 시집이 10,000부씩 나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시집 10,000부가 나가는 시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50명쯤 됩니다. 시집이 10,000부 나갔다고 그러면 미국 시인들이 뒤로 넘어집니다. 시집이 어떻게 10,000부나? 프랑스 시인들 대가들 시집도 1,000부가 안 나갑니다. 시가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건 유구한 어떤 우리 문화적 전통이 살아있고 시가 대우를 받는다는 증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에 가보면 시집들에 꽂혀있는 서가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대부분의 시인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실제로 해방 이전 김소월이나 윤동주나 이상이나 이런 시인들 보면 다 단명했습니다. 20대 죽은 시인들이 많아요. 폐결에 걸렸거나 이런 병고, 고독. 이상 같은 시인은 1934년 7월 24일 날 조선중앙일보에 시 오감도 연작시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1호 시가 나왔는데 30편을 골라서 한 달 동안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조선중앙일보 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시냐? 독자를 우롱하는 거다. 이거 당장에 연재를 그치지 않으면 양동에 모래를 퍼다가 신문사 윤정기에 뿌리겠다. 그 이상이라는 작자를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오감도 연작시를 보름만 연재하고 연재를 중단합니다. 이상이라는 시인은 한국 현대 시인 100년사 중에서 최고의 모더니스트 시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아는 유명한 젊은 시인들 대다수가 이상에 후예됩니다. 다 전통시 쓰는 시인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모더니즘 시 씁니다. 그런 지금부터 80년 전에 이상이라는 24살의 청년 시인이 뿌린 모더니즘의 씨앗이 지금 80년 뒤 한국에서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들이 세계에 번역되어 나가서 우리 시문학의 그런 깊이와 또 놀라움을 지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특히 이런 물질과 또 돈, 그 다음에 실용주의가 특시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음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부패하는 걸 막는 존재. 네. 시라는 언어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성찰하게 만들고 본질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 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시인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시를 빼놓은 적이 없죠. 시를 넣습니다. 시가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실용적인 그런 우리를 살게 만드는 꿈, 의지, 그리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시킨 상상력, 그리고 직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거죠. 안타깝게도 동물에게는 그런 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지구상에 사는 4천만 종의 생물 중에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존재입니다. 인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죽음과 맞닿아 있는 존재, 죽음을 향하여서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죽음을 모릅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리고 사라집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반추합니다.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로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고 우리는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초 단위로 생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계라는 환경, 그리고 물질 세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로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디지털 뇌로 바뀌고 있다고 메리언 울프라는 유명한 인지신경 과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던 시대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문명학자들은 종이 시대는 끝났다. 책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책을 잘 안 봅니다. 텍스트를 안 봅니다. 다 컴퓨터, 인터넷을 검색해서 필요한 지식을 따와서 그걸 드래그 해가지고 그걸 리포트를 내고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책 읽는 것보다는 그런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일에 아주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디지털 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뇌를 가진 젊은이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네. 이걸 하면서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저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네. 전 대학을 가는 대신에 시립도서관에 가서 니체와 하이데크 철학을 읽고 시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23살 가을에 시립도서관 참고열람실에서 그때까지 쓴 시들을 다 필사해서 신문사에 신춘문예 응모했습니다. 1978년 10월이 일이었고 1979년 1월에 저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가 당선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이 당선했어요. 오로지 혼자 힘으로. 근데 그거는 독서의 힘이었어요. 평생 저는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쓰는 일. 제가 1993년에 서울의 살림을 다 정리하고 아무 연구도 없는 경기도 안성에 금광수시가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전에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79년도 24살 때 신춘문예 당선하고 나니까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출판사에서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입사한 회사가 고려원이라는 출판사 편집부였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책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6개월쯤 뒤에 제가 만든 한 권의 책이 그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고려원 대표가 저에게 편집부장이라는 직함을 줬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월급이 2배로 오르고 그 다음 이듬해 또 제가 기획하고 만든 책이 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한 60만 부 정도 합니다. 근데 고려원 사장이 신임을 아주 받았고 저는 저한테 늘 글을 쓰면서 회의했던 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서 나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회의에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려원에서 3년 만에 제가 사표를 내고 창업을 했습니다. 출판사 창업을.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만든 책이 그해 비수설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서울에 34평 연립주택을 사서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포니2를 사서 저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친구를 영업하라고 불러놓고 저를 출퇴근만 시켜줘요. 그리고 출판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계속 베스트셀러. 출판계에서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기획의 천재라는 미다스의 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전에 강남 한복판에 집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회사 건물을. 그리고 제일 땅값이 비싼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혼자 시작한 출판사가 직원 40명. 엄청난 성공입니다. 제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물질적으로 엄청난 성공, 젊은 나이에요. 근데 저는 또 다른 회의감이 시달렸어요.
제가 인생에 꿈꾼 것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제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공은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온전하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저는 피로가 누적되어서 널브러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과 마주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31년 전 1992년 공교롭게도 그것도 10월 달의 일입니다. 10월 29일 날 저는 전격적으로 서울검찰청에 수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날 9시 뉴스에 제가 구속되는 장면이 텔레비전 뉴스에 다 소개됐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연세대학교 교수인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살아를 펴냈기 때문에 마광수 교수하고 제가 같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어요. 그리고 61일 만, 2달 만 12월 30일 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93년 1월 초에 세면도구만 들고 제주도 서귀포로 가서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출판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전업작가로 살겠다. 그래서 31년째 지금 전업작가로 살고 있고 31년 동안에 제가 인문학 책 100권을 썼습니다. 그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어떤 책은 400페이지, 500페이지.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느 해 보니까 그런 책을 한 해 동안 8권을 썼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 노력해서 책 한 권 쓰기가 어려운데. 근데 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 뇌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뇌가 책 읽는 뇌로 바뀌었고 책 읽는 뇌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책 쓰는 뇌로 바뀝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 그 숱한 아이디어와 착상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떠오릅니다. 우리 뇌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뇌과학 공부를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뇌과학 책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운 지름 20cm, 30cm밖에 안 되는 1.4kg의 이게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의 4분의 1을 씁니다. 프로 기사들이 중요한 대국을 하루 5-5시간 앉아서 주는데 체중이 3kg가 빠집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루 종일 앉아서 바둑을 뒀는데 왜 체중이 빠지느냐?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쓰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데 디지털 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 과부하에 걸린 뇌입니다. 항상 충혈된 뇌. 이 뇌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뇌로 변한 사람들은 책을 읽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메리언 울프라는 신경과학자가 학계에 책 읽는 뇌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라는 저술을 했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뇌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자기 뇌가 디지털 뇌로 바뀌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라는 꽤 복잡하고 두꺼운 소설을 예전처럼 읽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거예요.
집중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텍스트에 담긴 지식과 정보를 내 머리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옮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책이라는 물건이 나온 거예요. 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장 하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외부에 저장해둔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건 외부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굳이 머릿속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천 몇백 페이지짜리 20권, 30권 되는 백과사전을 다 읽어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머리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저는 수만 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은 것을 잊어버려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기억에 대한 강박증을 내려놓으면 책 읽기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굳이 책에 있는 것을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걸 시험 보기 위한 수험생이나 그 지식과 정보를 실용적으로 당장 써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걸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일부러 책을 읽고 돌아서면 그 내용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망각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때와 활자로 고착된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때 활성화된 뇌의 부위가 다릅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히 앉아서 자기 몸을 통제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 몰입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략 한 인구 10%는 15%. 작년 문화체육부 통계가 한국 성인의 60%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출판계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지식 베이스 산업인 출판이 망하게 되면 한국 망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자랑하는 소위 한류라는 것, 각 분야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이 한류, 이게 다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문학에서 만든 스토리텔링이라는 원소스가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멀티 유즈,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뿌리 같은 문학이 죽어버리면 그 멀티 유즈도 함께 죽어버려요. 나무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와 잎들은 다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나이가 들수록 시집과 철학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퍼스널 컴퓨터를 인터넷에 접속해서 지식 검색을 합니다. 열심히. 근데 뭘 안 해요? 사색을 안 합니다. 검색을 하는 대신에 사색을 안 해요.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면 앞에 앉은 7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몰입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게임을 하고 있고 무슨 연예 기사를 읽고 만화를 읽고 있고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로 우리 머릿속에 채웁니다. 그런 정보로 채워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머릿속을 비워내야 돼요. 그런 정보를 몰아내고 꼭 필요한 것들, 그런 훈련을 해주는 게 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건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읽는 것입니다. 우리 뇌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독서의 프로세스인데 문자와 어떤 한 문단을 읽으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지식과 의미를 분석하고 유추하고 대조하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 뇌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가 아마 들릴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을 수가 없다. 아무리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독서는 반드시 책 읽기에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독서 중에서 가장 고난도의 독서가 시 읽기입니다. 시는 주로 메타포, 은유라는 수작법을 씁니다. 이게 수수께끼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근데 그 은유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 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게으릅니다. 편하기를 원해요. 생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숙제를 주면 우리 뇌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독서를 할 때 가장 많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뇌의 근육을 강화시켜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20세기, 1990년대까지 세계 필름 시장을 석권한 회사가 어디죠? 코닥. 코닥이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네? 미국. 100년 된 미국 회사입니다.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한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근데 그 코닥이 22세기에 들어와서 뉴욕 법원에 파산 신고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필름이 없는 디지털 광학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건 필름 없는 광학 카메라를 가장 먼저 연구하고 개발해서 내놓은 회사가 코닥입니다. 이미 1970년 중반에 그런 필름, 그런 카메라를 내놨어요. 근데 코닥의 최고 경영진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계 시장의 90%를 다 장악하고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라. 그걸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코닥은 새로운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치 공룡이 멸종되었듯이 세계적인 기업 코닥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어디에? 두 번째 큰 회사가 일본의 후지필름. 후지필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살아남고 잘 나가요. 후지필름은 그걸 내다보고 이 광학 기술을 의료기기나 다른 곳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필름 요원을 축소하고. 그 후지필름의 새로운 전성시를 이끈 회장이 일본에서 혼의 경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은 게 뇌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기 최고 경영진들에게 요청한 게. 독서를 해서 뇌의 근육을 키워라. 그러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임기응경.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면 어려운 말, 시뮬레이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능력, 뇌의 능력, 이게 뇌의 근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21세기, 2024년 현재 세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 문명, 디지털 문명을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일을 하다가 배고파서 동네 베트남 식당에 가서
걸어가서 볶음면을 시켜서 먹어요. 딱 보니까 1시간 걸려요. 그 1시간 동안 1973년 4년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화성 탐사로 쏘아 올린 보이저 1호는 그 1시간 동안에 이미 화성, 토성을 다 지나서 우주 성강으로 진입했는데 5만 5천 킬로를 날아. 그 1시간 동안. 물론 그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구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지나가는 곳에 사진을 찍어서 나사에 전송만 하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적, 문명적 환경의 변화 속도는 시속 5만 5천 킬로.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의 95%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은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의 질을 감식할 수 있는 선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론 50년 동안 시를 썼지만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지금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주에 대해서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일과야 될 책들이 쌓여 있으니까. 한때 1년의 책을 제가 1,000만 원씩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700~800권을 읽었어요. 미친 듯이 하루에 10시간씩. 그러고 나서 제 뇌가 확 변해버린 것을 저만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한 에너지가 없어서 일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읽고 2~3시간 글 쓰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단순하게 술, 담배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쩐 일인지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대충 같은 시를 저한테 또 떨어뜨려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아내도 시인입니다. 요즘 저보다 더 유명해진 시인인데 제 아내가 다음에는 포도를 써라. 알기가 많이 달린 시. 그러면 저작권료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산시에 이런 서산시인협회가 존재하고 이렇게 전국 신앙송대회도 하고 시인 초청 강연을 듣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좋은 작을 위한 영감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그저 주식 뭐가 오르고 내리고 부동산이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굶는 사람 없잖아요. 60년대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풍요롭게 삽니다. 근데 우리 다 가난하다고 느껴요. 이건 진짜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에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거가 다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느끼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복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고 자기 처지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역시 트렌드를 아시는 굉장히 멋진 시인이셨습니다. 오늘 문학강연 오시기 잘하셨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시인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하나 공연 중에 가수 공연을 빼놓을 수 없죠. 두 번째 공연은 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분입니다. 시노래 전문 가수, 대한민국의 시노래 전문 가수 1호로 불리고 있는
다른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 박경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가수 박경환님이 어디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네. 대한민국 신노래 전문 가수 1호 가수시고요. 대표곡으로는 들꽃, 장작불, 사평역에서 진달래꽃, 손거울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노래 전문 가수 1호신 가수 박경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우리 장석주 시인님의 말씀 중에 인문학에 대한 뇌 근육을 강화하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술로 충만해지기도 하는데 또 똑똑해지기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AI,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신 단어들이시지요? 그런데 AI 4차 산업혁명이 이길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AI 4차 산업혁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입니다. 인간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AI 인공지능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시, 인문학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우리를 똑똑하게도 하고 예술적으로 풍요롭게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선서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고요. 오늘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실 박경환 가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해 주십시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신호를 부르는 박경화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방송 대회는 다 치르셨나요? 네. 아, 지금 긴장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네. 저도 긴장이 됩니다. 네. 잠시지만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곡 부르니까 비로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앞에 대기 시간이 좀 길면 길수록 조금 많이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서시, 윤동주님의 서시 많이들 또 좋아하시죠? 네, 많이들 들려주시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 시노래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부르지를 못하다가요. 최근에 불러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만해 한용우님의 시 사랑하는 까닭을 또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 여성 참가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사석에서도 가까운 분들에게 반주 없이 많이 들려드리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는. 저도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백성웅님의 여승이라는 시노래입니다. 올해 발표한 3집 음반의 대표곡이기도 한데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 어느새 깊은 금쪽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이 나버린 나라이를 따르며 가을 밤같이 차게 불었다. 섣불같이 나가 지리앞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섣불같이 나가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공도 설계 부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천에 마당 핀 여인의 머리 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 중에 한 곡이었는데요. 예전에 이 시를 낭송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요즘은 어떤가요? 또 더 좋은 시들 많이 낭송하고 계시겠죠? 제가 알고 있는 시 중에서 가장 슬픈 시 중에 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일찍부터 서울에서 내려오시느라고 저는 어제 정선 공연이 있어서 정선에서 올라오고 선생님들은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요. 혹시 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각각 또 차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또 음향팀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계신 음향팀에 박수 한 번만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한 곡은 조금 긴장 좀 푸시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반주만 들어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소리내서 부르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MR 반주 주시면 됩니다.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 불빛도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내 눈이 살지만 너를 정말로 앵콜곡은 준비를 안 했고요. 앵콜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로. 산발적인 앵콜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해주세요. 라이브 음악 없이. 지금 선생님하고 호흡을 안 맞춘 곡인데 작년에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까요? 이성록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지금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쵸? 네. 그럴 리가요. 대상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럭저럭 사는 거지. 저 저녁 돌붙여간 망치 소리를 다 챙겨 두었다면 어찌 우리 곱게 웃을 수 있겠어.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냥저냥 살다 보면 저렇게 머리에 진달래꽃도
너무너무 멋지셨지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어떠셨습니다. 저도 경한데 경하라는 이름이 멋진가 봅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바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4회 스산 갯마을 전국 신앙송대회 시상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25분의 참가자분들이 일부 순서에서 아주 멋진 예술의 시간을 가져주셨고요. 멋진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평을 또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문중 심사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모셔서 멋진 심사평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는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고 저는 여기서 심사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낭송을 잘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왜 내가 대상을 못 받았을까, 좋은 상을 못 받았을까, 점수를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 4분이 다 평가를 해서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내가 처음 나왔는데 대상 받는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으시고 얼마만큼 경험이 많으냐. 지금 저분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노래에 우리가 빠져들게 신앙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낭송과 암송과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암송하는 것 같이 낭송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낭송하는 것 같이 심사위원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낭송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그 심사평에 표현법이 50점이더라고요. 예? 시낭송이. 그래서 동화구연같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거 느끼셨죠? 시낭송과 동화구연은 틀립니다. 어떤 여러분 목소리 중에 할머니 목소리도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때 또 울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시를 한 번, 1000번쯤 암송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저분같이 노래를 부르지 작곡을 안 해주셔도 여러분 스스로 가슴으로 작사 작곡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 낭송하는 중에 기승전결이 안 됐던 게 너무 많았어요. 암송으로 끝나고 그냥 여러분 시인이 시 쓸 때 이렇게 띄어쓰기 한 거 있죠. 시 낭송을 띄어쓰기대로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시를 노래같이 시 낭송이 시 가곡보다 어려운 거는 노래는 음정 악보가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시인의 시를 여러분 가슴에다 싣다 보면 한 1000번쯤에 여러분이 혹시 한번 낭송 연습 때 눈물 나왔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1000번쯤 연습을 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야 내 시로 됩니다. 그리고 시 낭송에서 이렇게 손짓하는 거와 물건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여러분 무슨 행사 때 하는 거지 시 낭송 때는.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웠던 거 있습니다. 이 마이크 사용법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마이크를 저한테 조정해 주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 낭송 때는 마이크를 내거로 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가수들은 자기 전문가의 마이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마이크를 뺐어. 내 목소리에 맞춰, 내 호흡에 맞춰서 마이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왜 오늘 25분은 낭송하는데 마이크 사용법을 아무도 모를까? 제일 그게 안타까워. 그리고 목소리를 너무 이렇게 눌러도 안 되고 가슴으로 써도 안 편안하게 하시면 여러분 호흡이 저절로 돼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발음 표현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오늘은 발음 표현이 잘 됐어요. 의를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죠? 의가 뒤로 왔을 때는 애로 소리를 내라. 우리의 빛의 그러면 빛의 이렇게 되잖아요. 빛의 이렇게 소리 내고 민주주의나 정의는 정의로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의가 앞으로 됐을 때는 반드시 그냥 의로 와서 의하여 이렇게 애하여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송하는 분이 소리음을 잘 내야 표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손짓발짓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너무 길어서 제가 심사평을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 심사평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 사용법, 발음, 또 어느 그 어휘에 대한 기승전결 이것만 잘 고치시면 다 대상감입니다. 다 대상감에 열심히 하시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은 총 5개입니다. 동상 5분, 특별상 1분, 은상은 2분입니다. 금상 1분, 그리고 영예대상까지 5개의 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총 10분의 수상자가 요 종이에 있습니다. 회장님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동상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스산갯마을 전국 시낭송대회 동상 참가번호 8번 김정옥님이십니다. 일괄적으로 5분 한꺼번에 불러드리겠습니다. 9번 서진웅님, 13번 왕미인님, 23번 한희란님, 24번 홍춘여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불러드린 김정옥님, 서진웅님, 왕미인님, 한희란님, 홍춘년님 순으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은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동상 김정옥. 위 사람은 서산시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신앙송가협회에서 후원한 제4회 스산갯마을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5일 서산시인협회장 천윤식. 축하드립니다. 네, 서진웅님이십니다. 상장 동상 서진웅.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동상 왕미희.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상장이 바뀌셨어요? 상장 왕미희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희라님이시죠? 상장 한희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장 동상 홍춘여. 위아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동상 수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앞쪽으로 조금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죠? 동상 수상자들이십니다. 체력, 경례 잘하셨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메인 카메라 한번 봐주십시오. 너무 멋지십니다. 그 다음은 두구두구두구 특별상입니다. 특별상 서울 양천에서 오셨습니다. 참가번호 4번 김남숙 님이십니다. 상장 특별상 김남숙. 위 사람은 서산시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신앙송가협회에서 후원한 제4회 수상 갯마을 전국 신앙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5일 서산시인협회장 천윤식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은 두 분이십니다. 홍성에서 오셨습니다. 참가번호 3번 김광옥님. 또 한 분은 참가번호 19번 경기 여주에서 오셨습니다. 조용봉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광옥님부터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은상 김광옥. 위 사람은 서산시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시낭송가협회에서 후원한 제4회 스산 갯마을 전국 신앙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5일 서산시인협회장 천윤식 축하드립니다. 와, 은상으로 상금도 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이십니다. 상장 은상 조용복. 이하 내용은 조용복님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용복님 축하드립니다.